자, 이번 시간은 이론교재 475페이지예요. 네, 475페이지고 네, 건축법상 건축선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건축선이 무엇일까? 교재 읽어볼까요? 자, 건축선이란 475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자,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밑줄 긋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 건축법상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자주 시험에 내지는 않더라고요. 네, 가끔 출제가 되는 영역은 맞아요. 자, 그러면은 476페이지 오셔서 자, 건축선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 밑줄 거요.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인데 예배가 나와 있죠. 예배. 자, 소요너비는 이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는 배웠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요너비는 4m 이상을 의미해요. 자,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일 경우에는 이제 기업가위원회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죠. 기업권 읽어드릴게요. 자, 4m에 못 미치는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그 도로의 중심선 동남이에요. 중심선 기준이야.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요너비는 4m잖아. 2분의 1이니까 2m죠. 즉, 소요너비의 2분의 1, 2m의 수평 그림만큼 몰려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 그림이 이제 보충학습 아래에 보면 제일 밑에 476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두 개 있죠. 왼쪽 그림이 기역분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니은번에 봅니다. 니은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도로 반대쪽 경계선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는 4m잖아. 4m를 수평거리의 선으로 해서 건축선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니은번은 그림 두 개 중에서 오른쪽 그림이 니은번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왼쪽 그림은 네, 기역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도 신경질 나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려둔 그림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리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네, 여러분의 머리가 상쾌하게 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고 설명드려요.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선이 뭘까부터 이야기를 하지 뭐. 건축선이라는 것은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정할까? 원칙이죠, 원칙. 아까 이렇게 했잖아. 건축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자, 도로는 건축상 도로의 소요너비 4m 이상, 즉 30m 도로예요. 양쪽에 대지가 접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건축상 도로의 소요너비 이상 도로, 즉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잖아요. 이때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이렇게 건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왼쪽에도 마찬가지잖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언제? 소요너비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건축선의 역할이 뭐죠? 이 대지에 와요. 이 대지의 건축을 허용하는 허용 한계선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건축 허용 한계선, 건축선을 1mm도 넘어서 도로 쪽으로 돌출하여 이렇게 건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한계선을 거둔 게 건축선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한계선이 없으면 이게 강남대로라면 건축물 임대료가 무지하게 비싸잖아. 그래서 건축주가 1층, 2층은 부딪히니까 3층부터 건축물을 도로의 중심선까지 돌출해서 이렇게 건축해버리면 이 임대 수입이 연간 수백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대지의 건축주, 빌딩주도 그냥 있지 않겠지. 3층부터 건축물을 도로 쪽으로 돌출해서 건축을 해버린다면
강남대로는 건물로 덮어버릴 거예요. 근데 건축 허용학에서는 건축선이 있기 때문에 1mm도 넘어서 도로로 건축물이 돌출할 수 없게 도로 위에 지상 공간이 하늘을 뻥 뚫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같이 정리하면은 지금 30m 도로잖아. 건축상 도로의 소유dem이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한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수로 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죠?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소요도비 미달되는 도로입니다. 소요도비 미달되는 도로. 그럼 잠깐만 그림 보세요. 이게 도로의 너비가 3m야. 그럼 건축상 도로의 소요도비 4m에 미달되잖아. 이 소요도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건축수를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게 4m 이상이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니까. 소요도비 미달될 때는 기준이 뭐죠? 도로 중심선 기준이야. 이 중심선으로부터 중앙선 하지 마요.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고 건축법은 중앙선이라는 말이 없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 중앙선 하면은 교통스티커 발부해버릴 거예요. 자, 이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입니다.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잖아. 이 양쪽으로 얼마를 후퇴하죠? 소요너비 4m의 2분의 1, 2m를 후퇴하는 거죠. 그럼 봐요. 이 중심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2m를 후퇴하라는 거지. 2m가 후퇴된 부분에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되는 거죠. 양쪽이니까 반대쪽도 중심선으로부터 이쪽으로 몇 미터? 2m를 후퇴하는 거죠. 2m가 후퇴된 부분에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외워버려 그냥. 소요도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요도비의 2분의 1을 후퇴하여서 건축선이 지정된다. 그럼 외워버리면 되죠. 끝났잖아. 그림은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 사실. 너무 단순한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지금 빗금 치고 있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니까 사실상의 도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니까 전체 소요도비 4m를 확보하고 그 밖에 건축선을 그어서 그 밖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m의 사실상의 통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허용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이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소요도비 미달되는 도로예요. 소요도비 미달되는 도로 3m예요. 도로에 소요도비 미달되잖아. 그죠? 한쪽에 대지가 있어. 대지가 접하고 있어. 근데 반대쪽이 이거야. 하천. 같이 봐요. 하천. 철도의 선로부지. 그리고 건축을 못하는 경사지야. 이럴 경우에는 기준이 아까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 기준이잖아. 이럴 때는 하천, 철도, 경사지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도로 경계선 하천, 철도,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소요너비의 상당한 수평거리. 소요너비의 상당한 수평거리가 몇 미터죠? 4m를 이렇게 4m를 후퇴하면 돼. 4m가 후퇴된 부분에 점들을 연결하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게 건축선이 된다 이 말이고. 이때도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제가 빗금 치고 있죠. 이 빗금 친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읽어드리는 설명을 다 드린 거죠.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수험 준비 그게 끝이에요. 근데 47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라미 부분에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나와 있죠. 네, 이거 솔직히 제가 설명하기 싫거든요. 왜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어려운데 왜 하냐고. 근데 혹시 또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할까봐, 그냥 만에 하나 시험에 나올까봐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할 거예요. 같이 봅니다. 도로 모퉁이지.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요.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될까? 특례로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시험에 근래에 나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 안 나와요. 가끔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있는지 한 줄 정도 건축선 종합적인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한두 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같이 볼까요? 여러분, 그제 그림이 있어. 그림 보지 마세요. 보면은 머리 아프다니까. 내가 봐도 머리 아프다.
그려둔 걸 보지 마시고 그리는 걸 보시면 머리가 아프지 않고 상쾌해지죠. 네. 여기 봐주세요. 이 도로 모퉁이에 대지가 있어. 이때는 건축술을 어떻게 지정할까? 이 모퉁이 부분이잖아. 그죠? 왜냐면은 여기 도로의 너비가 만약에 7m고 6m고 이 도로의 너비가 6m고 이 도로가 너비가 7m 도로야. 7m 도로. 그러면은 자, 이 각도는 90도 각도고. 그럼 봐요. 왜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지정을 해야 되냐면 이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띠띠빵빵 갑니다. 좌회전할 것 같습니까? 우회전할 것 같습니까?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지에는 전부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라면은 자동차 여기까지 진행하더라도 건너편에 이 전부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이 건너편의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모퉁이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 지정에 관한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면 잘 보세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잖아. 이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잖아. 교차점. 이 부분이 교차다. 이 교차점, 이게 기준이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합니다. 일정한 거리. 이쪽으로 3m를 후퇴하면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2m를 후퇴하면 이쪽으로 2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합니다. 이게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와 이 교차 각도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해서 지정한다.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몇 미터를 후퇴하느냐는 이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하고 교차 각도에 따라서 후퇴 거리가 최소 2m, 최대 4m까지 후퇴가 가능해요. 후퇴 거리는 최소 2m 이상, 4m 이하, 4m 이하 범위에서 후퇴 거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 교차각이 90도잖아요. 그럼 이제 표를 한번 봐요. 47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도로의 교차각이 90도 미만도 있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도로의 교차각이 90도니까 90도 미만입니까? 90도 이상입니까? 밑에 간 90도 이상 120도 미만 동그라미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칸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거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해당 도로의 너비죠. 해당 도로의 너비, 이걸 가로도로, 해당 도로의 너비를 가로도로라고 지금 가로도로의 너비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칸 제일 끝에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교차되는 도로 너비, 이걸 세로도로라고 하자. 우리끼리 세로도로라고 표현하자. 세로도로로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는 가로도로가 몇 미터죠? 가로도로가 6m잖아. 6m니까 봐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을 딱 보시고 거기서 한 칸 오른쪽으로 오면은 가로도로의 너비가 가로도로의 너비가 제일 위에 보니까 6m 이상 8m 미만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4m 이상 6m 미만이잖아. 우리는 가로도로의 너비가 어디에 해당되죠? 6m니까 6m 이상 8m 미만이잖아. 그 6m 이상 8m 미만에서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첫 번째 4m, 그 다음에 3m. 이 두 가지는 교차각이 90도 미만이잖아. 그죠? 우리는 90도 이상 120도 미만 첫 번째 3m, 그 다음에 2m잖아. 그래서 90도 이상 120도 미만 뒤에 3m, 2m를 일단 동그라미 해봐요. 3m하고 2m 부분을 동그라미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봅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제목이 뭐죠? 교차되는 도로 너비잖아. 교차되는 도로 너비는 우리 몇 미터죠? 7m잖아. 7m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에 보니까 교차되는 도로 너비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이 6m 이상 8m 미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나. 6m 이상 8m 미만에서 왼쪽으로 똑바로 가봐요. 똑바로 가면은 몇 미터를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몇 미터를 만나죠? 3m. 그래서 자 보세요. 도로 모퉁이의 교차각이 90도고 접하고 있는 도로 너비가 7m, 6m일 경우에는 이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3m를 후퇴하는 거야. 이쪽으로도 똑같이 3m를 후퇴해서 3m가 후퇴된 두 점을 연결해서 건축선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후퇴 거리를 구해야 돼. 근데 그 후퇴 거리를 구하는 것은
그 공고 건축과 다니는 공고, 그 공업계 고등학교에 가면 건축과 학과가 있잖아. 건축학에서 건축 기능사 시험에 이런 거 계산한 문제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기능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문제가 공인중개사에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이거 맨 밑에 후퇴 그림 구할 필요가 없어. 원리만 제가 잠깐 설명했을 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표를 본래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차 도로보트 부분에서 후퇴되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 표를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혹시 공고 나오신 분, 이렇게 자기 이 표 암기 방법 알고 있다고 주변에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서 막 사람 모아놓고 안 나와요. 흔일하리 말하는 거지. 이제 원리는 아셨죠? 그때 후퇴되는 거리는 교차 각도하고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에 따라서 최소 2m 이상, 4m 이하 범위에서 후퇴 거리를 정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 교차 각도가 120도 이상이야.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말이야. 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후퇴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도로모통부에서 건축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모통부에서 건축선 지정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접하고 있는 도로모통의 대지가 접한 이 도로 너비가 4m 미만이거나 아주 좁은 골목길이잖아. 그리고 그 너비가 8m 이상. 8m 이상이면 넓은 도로잖아. 넓으니까 도로 자체가 8m 이상 넓으니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4m 미만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접하는 도로가 8m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도로모통부에서 건축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이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된다. 듣고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혹시 해서 또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할까봐 한 거예요. 진짜 쓸데없이. 나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47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봐요. 동그라미 3번 제목 찍어보세요. 이 동그라미 3번의 제목이 지정건축선이에요.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이죠. 지정건축선.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볼까요? 지정건축선이 뭘까? 이건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나올 수는 있다고. 도로보통의 건축선보다는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이 조금. 지정건축선이 뭐냐면은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건축선 말고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다는 거예요. 봐주세요.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30m 도로예요. 그러면은 건축선 도로의 소요도가 4m 이상이니까 30m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으면 건축선은 어떻게 되죠? 배웠잖아요.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 무조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 본래 건축선 말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이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는 거야. 이것을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에서 지정 건축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몇 미터 범위에서 4m 범위에서 가능하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대지 면적에 포함. 이 대지 소유자가 갑돌이면은 갑의 토지로 소유가 허용이 돼요. 단 지정 건축선도 건축선이니까 이 건축선 밖에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갑의 대지로 인정하지만 건축은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정 건축선이 시험 나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 4m 이하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고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제외가 아니고 포함된다는 거. 아까 도로 모퉁이 위에서 건축선이 지정됐거나, 그죠? 소유도비 미달되는 도로 한쪽에 건축선이 지정됐거나 양쪽에 건축선이 지정됐을 때 그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전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설명 다 드렸고 교재로 확인합니다. 47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이사, 시장 군수구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되어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이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구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미칠 거예요. 도시적에서 4m 이하 범위 미칠 거예요.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수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정 건축수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넘기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지안의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전. 이 부분 읽고 지나가야 돼요. 건축물가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면 농락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가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에요. 밑에 원칙.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지 않다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그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4.5m 이하 줄 거예요.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이하에 달리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4.5m, 도로 면으로부터 4.5m 위에, 4.5m 위에니까 5m 높이에 달리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죠.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지나가는 자동차 등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 오시면은 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이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부분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범위를 넓히면은 책 한 권 진짜 그 정도 분량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하냐고. 나오면 운명에 맡겨야 되고요. 나오면 못 맞출 책에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책에 있더라도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은 10년에 한 문제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100점 맞을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준비하면은 공부 60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죠? 네,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481페이지. 구조 안전. 이 시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암기하셔야 돼요. 별표.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박스의 동그란 1번부터 8번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죠? 착공 신고 시. 제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 외우지 뭐. 착공 신고 시.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야. 제출 대상이에요.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럼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착공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얘기죠. 뭐냐면은 아까 우리 건축사가 건축을 설계할 거 아니에요. 건축사가 건축을 설계하거든. 이 설계가 그죠? 구조 안전에 맞도록 기둥에 철근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개수가 그죠? 들어갔는지 지진에 안전한지 이 전문가가 구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무게가 대충 몇 톤인데 이 정도 두께의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 기둥선에 철근 몇 미미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지붕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함을 전문가가 구조 계산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은 구조 안전을 확인받기 위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맞도록 설계됐음을 확인받도록 전문기관에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럼 구조 계산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고. 이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예요. 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대상. 이해가 다 됐죠? 이제 암기하시면 된다고. 청소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이야. 2층 이상 건축물 딱 외우라고. 단 가로 내봐요.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꼭 원칙과 예외를 외워야 돼. 원칙은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된다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된다고. 그 다음에 다 읽으십시오.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7번 내려옵니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호 이상인 박물관 등,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중에서 기업과 내연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리고 9번 별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전부 구조안전확인서를 의무 제출 대상이에요. 왜요? 주택은 노약자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거주하니까 가장 안전하게 건축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의무 제출 대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주 나와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482페이지 지진에 대한 안전요구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라고만 해드릴게요. 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483페이지 양가로 3번, 가로 3번에 보면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박스 안에 1, 2, 3번, 특히 1번, 2번을 암기해서 내진 능력, 내진이 뭐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진 능력 공개 대상, 동그라미 1번, 2번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예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구조 안전 확인할 때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가 안전한 구조로 설계되는지를 확인할 때 전문 건축구조기술사, 최고의 건축 분야 자격을 가진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의무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이야.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암기라고 적고, 이거하고 아까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 대상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구조안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할 대상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류 의무 제출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암기할 것. 그러면은 구조안전 부분에서는 다 찍어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거실하고 직통계단 이런 부분은 참고로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하면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료로. 네. 거의 출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10년 이내에 이렇게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4, 5년에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한 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외우라고 제가 해줄 수 있냐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89페이지 와요. 489페이지 그래서 9번 봅니다. 9번.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건축을 줄 거예요.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건축은 방화벽으로 구획을 해야 돼요. 법상. 방화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고, 구획된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꺼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다 돼서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방화지원의 건축물로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건축 설비. 설비 부분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성관계 설치 대상 제가 암기하라고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책임 면하려고 암기하세요라고 해버리면 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15년에 20년에 한 번 나올 것을 다 외우려면은 법정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이 부담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97페이지 와요. 497페이지 오시면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육부에서 대지가 두 개씩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행위제한 적용을 배웠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원칙만 좀 달라. 원칙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대지가 건축법상 다른 법률에 따르는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지역지구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 첨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 동그라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 2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하고 3번에 대지가 녹지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획법과 똑같습니다. 국토교획법과 동일이라고 적어놓고요. 원칙만 잠깐만 국토교획법 비교 설명할게요. 잠깐 보세요. 이것도 이제 국토교획법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봐요. 한 개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에 1000제곱미터에 한 개의 대지가 있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죠. 준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고요. 700제곱미터 걸쳤고요.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게 된 거죠. 이때 우리 국토교획법이 어떻게 했죠? 국토법에서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작잖아요.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여기 집 지을 때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잖아. 가중 평균값을 적용해요. 그리고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되죠? 그중 넓은 용도지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넓은 지역이죠. 가장 넓은 지역. 그중 가장 넓은 지역. 여기서 넓은 지역은 뭐죠? 준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토교획법이에요. 근데 건축법은 어떻게 돼 있죠? 건축법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되면 대지의 과반. 그럼 대지의 과반은 1000제곱미터 중에서 과반은 이쪽이 대지의 과반이잖아. 이 대지 전부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그럼 여기는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건축법은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면 대지의 과반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머지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쳤거나 또 건축물이 대지가 녹지지에 걸친 경우는 국토교획법과 동일하니까 국토부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자,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아마 문제 속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칙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오셔서 건폐율과 용적률 나와 있죠. 이 건폐율 용적률 국토교육을 다 배우잖아.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503페이지 맨 밑에. 여기 밑줄을 끄시면 됩니다. 용적률 지대한도는 국토교육법상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이 원칙이야. 단, 출끝죠? 건축법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국토교육법상 용도직별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릅니다. 네. 건폐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503페이지 쭉 올라가요. 자, 건폐율 개념 밑에 2번. 건폐율의 지대한도도 마찬가지라고. 읽어볼까요? 건폐율의 지대한도는 국토교육법상 건폐율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에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부분을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 504페이지는 빌표하셔야 돼요. 504페이지 오세요. 대지 분할 제한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 주거. 우리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암기하시라고.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즉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으니까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 봐요. 주거지역에서 100제곱미터 대지를 사가지고 100제곱미터 대지를 사서 1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할해버리면 절반씩 분할하면 50제곱미터잖아. 그럼 60제곱미터 미달되잖아요. 이런 대지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즉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말해주세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얼마죠? 150이라. 상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왜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분할된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면 그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으니까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6페이지 이제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높이 제한은 한동안 좀 자주 출제가 되다가 그동안에 좀 뜸하다가 요즘에 또 출제가 좀 자주 되는 편이에요. 네,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발표하시죠.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밑줄 그십시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이제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 내려오세요. 예외 내려오세요. 예외 내려오셔서 자, 동그라미 1번 박스에 들어오세요. 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줄 다 끄십시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성간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 여기까지 밑줄 끄시면 됩니다. 가로 건너뛰고 밑줄 끄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앞을 보실까요? 높이 산정 방법이죠.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높이를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물의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표면이죠. 지하층이고요. 자, 여기 그러면은 금방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산정하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이 부분이 50m라면 이 건축물의 높이는 법적으로 50m가 되는 거예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승강기탑, 계단탑의 높이가 15m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망루, 장식탑 높이를 그 높이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금방 예외를 읽어드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이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있겠죠. 이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이 조문을 외워놔야 된다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의 높이가 장식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승강기탑의 높이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됩니다. 높이에 산입한다. 이 기준을 외우고 있어요. 이 조문을. 그럼 보십시오. 이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법상 높이에 산입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15m니까 승강기탑 높이 15m니까 12m를 넘는 부분은 3m잖아요. 3m만 높이에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가 50m고 15m 중에서 12m를 넘는 3m만 높이에 산입되니까 50m 더하기 3m에서 이 건축물의 높이는 법상 53m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많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성강기탑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15m 전부가 높이의 산입이 되는 거야. 8분의 1 이하일 때만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507페이지 청고. 청고는 이 용어 정할 때 설명했다고. 지하청 할 때. 건축물의 청고는 줄 것죠. 방의 바닥 구조의 윗면 동그라미. 방의 바닥 구조의 윗면으로부터 줄 것죠. 위층 바닥 구조의 윗면 동그라미. 윗면까지 높이를 청고. 청의 높이랍니다. 반자 높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천정 높이를 말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촬영할 때 위에 그 천정에 보면은 형광등이 달려 있잖아요. 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정까지 높이를 건축에서는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참고. 줄 것죠.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란다. 이때 반자는 이꼴 천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청수 산정하는 방법. 중요하죠. 자, 내려옵니다. 청수 산정하는 방법. 2번에 봅니다. 건축물에 청수로 산입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별표하시면 돼요. 청수로 산입하지 않는 경우 별표.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성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줄 것죠. 수평 투영 면적이가 그 수평 투영 면적이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설명드릴게요.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지하층이 3층이에요. 지상층이 여기가 30층이에요. 그러면 높이는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이 안 돼요. 그럼 이 건축물의 층수는 30층이 되는 거라고. 지하층은 높이에 산입되지 않으니까 지상층의 층수 30층이잖아. 근데 옥상에 성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막루 등이 놓여 있다면 이것을 층수로 산입하면 31층, 산입하지 않으면 30층이 될 거 아니에요. 기준입니다. 자, 기준은 이 성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되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계가 8분의 1을 넘으면 층수에 산입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높이 산정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어. 나란히 제가 적어뒀던 거죠. 좀 비교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외우면 되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네,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역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쓸 경우에는 해당 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 4번은 중요하던데요. 가로 3, 4번 별표예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한 개 층수를 봅니다. 우리 그 남산타워 몇 층이에요? 밖에서 보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 이런 건물은 4m마다 건축법상 하나의 층수를 본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경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동그라미,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랍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요.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이 부분은 20층이고 이 부분은 기존 27층이야. 이렇게 같은 하나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다를 때는 그중 많은 층수 20층이 많습니까? 27층이 많습니까? 27층이 더 많죠? 이 건물의 법상 층수는 27층으로 한다 이 말이야. 둘 중 많은 층수로 한다. 됐고 지표면 산정의 특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10페이지 옵니다. 510페이지 오셔서 제일 위에 가로 구역에서 건축을 높이 제한 위에다가 적으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적으시고 네. 휴식 후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